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은 멀티플랫폼 최적화 드라이브라는 제목으로 정해보았는데요. 이번 연도 글로벌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개발 과정에 있어 어떠한 최적화 요소가 있었는지 그 실전 사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저는 니트로 스튜디오 소속의 강길전입니다. 저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팀의 초창기부터 참여한 프로그래머고요. 주요 작업은 주행 물리, 동기화, 게임 프레임워크 설계 및 인게임 전반을 담당했습니다. 출시 막바지에 닿아서는 최적화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팀을 통해 얼리얼 엔진을 7년 동안 개발해 왔고요. 얼리얼 피직스 리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동기화를 가지고 19년도에 넥슨 디벨롭먼트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력이 있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동기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최적화에 대해, 그리고 최적화 목표, 핵심 전략 및 방향성과 그리고 주요 최적화 피처 소개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프로젝트는 2004년도에 출시한 올해 18주년이 되는 크레이지 레이싱 카트라이더의 정식 후속작이며 합산 누적 무려 3억 8천만 명의 PC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거의 다 한 번쯤은 플레이 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국내에 한해선 인구 절반 이상인 3,200만 명의 유저가 플레이한 국민 게임입니다. 캐주얼 게임이라고 분류되어 있지만 국내 e스포츠 종목 중 최장수 리그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 투 런, 하드 투 마스터를 표방하고 있어서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한 노력을 요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얼리얼 엔진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로도 카트라이더의 재미를 소개하려 합니다. 네, PR은 여기까지 하고요. 빠르게 최적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나열하기 앞서 원론적인 주제에 대해 짧게 얘기해 보려 합니다. 최적화란 무엇일까요? 최적화는 프레임을 높이는 작업이다 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프레임을 올리는 것이 목표 중 하나는 맞습니다만,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구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획자가 넣고 싶은 피처들이 있고, 아티스트들이 넣고 싶은 품질 향상 등에 대한 피처들도 있고, 이제 개발팀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AI 숫자를 늘린다든지, 물리 시뮬레이션이 되는 트랙 기믹을 추가한다든지, 이제 본이나 폴리곤을 늘리고 싶기도 하고, 파티클, 헤어 시뮬레이션, 리플렉션 캡처, 포스트 프로세스 이런 여러 가지 성능 코스트를 사용해야 하는 핵심 피처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취합하고 성능에 대한 예산을 분배해서 어느 수준의 디바이스에서까지 또 해당 디바이스에서 어떤 핵심 피처를 가져갈지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다 포함하는 일입니다. 이 성능 예산에 따라 지원 가능한 디바이스가 넓어지면 플레이가 가능한 유저의 풀도 넓어지기에 이러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그런 기준에 있어 실시간성이 중요한 레이싱 게임이다 보니 여타 RPG나 비동기로 진행되는 게임들은 비교적 낮은 프레임으로 진행해도 이제 상대적으로는 괜찮지만 이제 다른 장르의 게임에 비해 프레임 레이트가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기기별 목표 프레임을 정하고 해당 목표로 피처를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맞춤 양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최적화는 그런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기기와 피처에 따라 맞춤 제작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국 제가 생각하는 최적화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초당 5천만 프레임이 나오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게임을 만드는 게임 개발자 입장에서는 다양하고 많은 유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든 게임과 그 안의 피처에 대한 좋고 향상된 경험, 그리고 어떤 재미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프로젝트의 경우 멀티 플랫폼 크로스플레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놀라운 얼리얼 엔진의 도움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성공적으로 최근 9월 글로벌 테스트를 마쳤는데요. 요즘 멀티 플랫폼 게임은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에서 같이 플레이를 하는 풀 크로스플레이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 타겟 디바이스마다 특징이 다른데 뭐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조작의 차이겠지만 지금 세션은 이제 최적화 관련이다 보니 최적화 관련돼서는 이 성능적인 차이로 인해 혹은 옵션에 따른 피처의 차이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 차이 때문에 어느 플랫폼이 유리하다, 뭐 인풋 렉이 있다 이런 다양한 유불리 논쟁과 문제점들이 산재했습니다. 또한 저희 게임은 e스포츠화까지 생각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 관련 공정성 이슈에 대해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PC와 안드로이드의 경우 기기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기마다 성능의 차이가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프로파일링과 호환성 체크 등의 QA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신경 써야 됐습니다. 저희가 정한 최소 사양을 가져와 봤는데요. 당연히 이해를 위한 단순 수치 비교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높다고 성능이 좋거나 우열이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PC의 경우 최소 사양을 2010년도에 나온 i3 1세대 CPU를 사용하고 있고 또 유저에 따라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거나 뭐 램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우 디바이스별로 병목 현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저희 목표는 이런 넓은 범위의 디바이스까지 케어하려 노력하고 각 디바이스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저사양이라고 낮은 옵션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디바이스의 자원에 따라 핏하게 맞춤 제작해서 유저의 경험 향상을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진행한다고 마음먹었다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은 스탯 유닛 그래프 치트를 통해 어느 스레드에서 병목 현상이 혹은 게임이 멈추는 흔히 히칭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언제 발생하는지 찾아야 하는데요. 저희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PC와 콘솔 기준 드로어의 경우 400개, 한 화면에 800만 콜리본을 넘지 않게 작업하고 정해진 경로로 트랙을 주행하는 레이싱 게임 특성상 한 화면에 필요한 메시 수가 제한되고 컬링해야 할 요소가 적어서 게임 스레드 최적화에 집중해서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PC와 콘솔은 그랬는데요.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별도로 50만 폴리곤을 목표로 심 폴리곤 활용해서 폴리곤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고 일부 퀄리티 안 나오는 메시의 경우 별도로 LOD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발표에 별도로 다루진 않았지만 렌더 스레드에서는 쉐이더를 미리 캐싱하는 PSO 캐싱을 사용하여 쉐이더가 컴파일 될 때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회피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얼리얼 공식 문서에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얼리얼 5에 루멘 같은 피처를 도입했더라면 좀 더 최적화할 여지가 더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희는 좀 게임 스레드가 주요 병목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게임 스레드에 포커스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최적화의 핵심은 어느 피처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 병목, 히칭이 발생되는지를 추적하는 것인데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많은 테스트 카운트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는 팀원 대다수가 테스트할 때 스탯 유닛 그래프를 활용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이 최적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고맙게 작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프레임 드랍이나 히칭 시점에 대한 힌트를 얻었다면 얼리얼 인사이트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위치를 찾아 나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옵션 및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인사이트 실행 및 프로파일링 진행하였습니다. 얼리얼 인사이트는 얼리얼 엔진과 통합된 게임 내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시각화하는 단독 프로파일링 시스템입니다. 얼리얼 인사이트 툴을 통해 주로 어떤 스레드에서 어떤 함수 스코프 내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 디테일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리어 인사이트는 추가 매개 변수를 통해 CPU, SN 로드 시간, GPU, 네트워크 부하 등을 별도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얼리어 엔진의 장점을 뽑아보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최고를 뽑아보자면 블루프린트나 에디터 실행, 디플로이 등 빠른 이터레이션을 뽑고 싶은데요. 이 개발팀이 커지고 프로젝트가 고도화됨에 따라 이런 반복 작업의 오버헤드를 줄이는 것이 프로젝트의 품질 향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데디케이티드 서버의 경우 널 RHI 옵션을 통해 에디터에서도 8인 플레이 테스트를 로컬에서 진행하여 빠른 이터레이션으로 최적화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로컬에서 8개의 클라이언트를 켜려면 필연적으로 렌더링 병목으로 인해 테스트가 힘든데요. 다음과 같이 널 RHI 옵션으로 클라이언트를 실행하면 로컬에서 쾌적하게 멀티플레이 테스트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최적화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각각 해당 디바이스에서 직접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팀 규모가 클 때에는 각각 작업자가 작업하는 속도가 최적화하는 프로그래머의 작업 속도를 추월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인원이 최적화에 관심을 갖고 또 빠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했던 것인데 이러한 옵션들을 활용하면 데디케이티드 서버 체크에 대해 좀 더 빠른 이터레이션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앞서 최적화를 위한 프로파일링 및 사전 작업이 완료가 된다면 최적화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설정한 최적화의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시간에만 화이트 리스트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객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객체의 용도에 맞게 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뒤에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기능을 낮은 연산으로 대표적인 게 블루프린트 네이티브화겠죠. 피처를 빼는 게 다가 아니라 같은 피처를 어떻게 하면 낮은 코스트로 구현할 것인가 무거운 API를 다르게 구현한다거나 미리 계산을 하는 프리 컴퓨티드 혹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연산을 높은 효율로 하는 것. 이것 같은 경우는 에런 캐시를 활용하거나 멀티 스레딩을 활용하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이와 별개로 모바일 같은 경우는 발열이나 배터리 사용량 그리고 각 국가별 무선 인터넷 환경 이런 추가 것들을 별도로 고려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뽑은 화이트 리스트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를 붙이고 필요 없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객체를 필요할 때만 생성되게 구현하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피드 전에는 스피드 전 아이템을 로드한다가 되어야지 스피드 전엔 아이템 전 아이템이 로드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정책을 가지면 구현과 최적화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또 막상 하다 보면 지키기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프로젝트 단위로 보면 얼리얼 엔진이 범용 엔진이다 보니 생각보다 이 사용하지 않는 모듈, 플러그인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려고 켜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한 스타트업 타임에 로드되는 부분, 업데이트마다 호출되는 부분이 인사이트나 로그 찍어보면 금방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사용 안 하는 타이밍에 단순히 디세이블 되어 오버헤드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게임 플레이 단위로 본다면 이제 해당 모드에 사용하지 않는 액터나 컴포넌트 서브 시스템, 에셋들이 있지 않은가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얼리얼 엔진의 경우 대부분의 기능이 컴포넌트 단위로 분리되어 있는 컴포넌트 베이스드 아키텍처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구현하다 보면 이제 액터 컴포넌트를 상속하기만 하고 컴포넌트 패턴을 이해하지 않고 구현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속성이 생겨 이 화이트 리스트를 지키지 못하는 구조로 구현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프로젝트에서 쓰는 폰의 헤더 파일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폰의 기본 컴포넌트를 생성한다면 헤더에서 해당 컴포넌트를 멤버 변수로 갖고 있고 액터의 생성자에서 create default sub object 함수를 통해 생성하실 것 같은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는 각 네트워크 롤에 따라 액터에 붙여주는 컴포넌트를 다르게 가져가는 형태로 구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그려주는 흔히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를 상속한 컴포넌트들, 스켈레탈 메시라던가 아니면 파티클 시스템이라던가 애니메이션 등은 모든 유저들에게 보여줘야겠죠. 그렇지만 같은 폰인데 카메라라던가 사운드 리스너라든가 인풋 시스템, UI를 갖는 허드라든가는 보통 컴포넌트를 다 같이 붙이고 if is locally player controlled 일 때만 동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구현하실 것 같은데 아예 컴포넌트를 기능으로 분리하여 해당 폰에만 어태치해주는 형태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아닌 일명 not player controlled에 해당되는 폰들에는 움직임 패킷 처리, 동기화 머신러닝 로직 등을 관장하는 컴포넌트들은 이제 내 폰은 이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클래스 내에 분기문으로 기능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컴포넌트 단위로 그 기능을 분리해서 필요한 곳에만 객체를 생성해 주는 식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경우 주행 사운드가 본인의 것만 들리는 형태라서 이러한 것도 좀 프로젝트 성향에 따라 다르게 구현될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는 나와 내가 아닌 유저, 즉 클라이언트 기준으로만 설명드렸는데요. 데디케이티드 서버는 어떨까요? 애초에 렌더를 하지 않는 데디케이티드 서버 폰에는 아까 눈에 보이는 즉 렌더를 해야 하는 프리미티브 컴포넌트의 차일드 클래스들은 붙여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는 이런 것들을 코스메틱 레이어라고 명명하고 이런 프리미티브 컴포넌트를 붙이지 않아서 데디케이티드 서버에 대해 CPU 리소스도 아낄 뿐더러 불필요한 SL 로딩 부하 그리고 데디케이티드 서버 패키징 속도 그리고 용량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는 어떤 식으로 돌아갈지를 비주얼라이징 해보았는데요. 실제 서버가 렌더는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요소 없이 메시의 충돌 데이터, 무브먼트와 일부 서버 로직, 밸리데이션 등만 담당하게 해서 경량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틱입니다. 구글에서 최적화 관련해서 검색을 하면 틱과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덤프 틱 치트를 통해 리스트를 확인해서 틱이 돌고 있는 객체의 목록을 확인해 주시고 앞서 설명드린 화이트 리스트 룰을 어기고 있는 객체들이 있는지 쉽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세이블 되어 있는 목록들은 아예 로드가 안 되도록 개선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데이트에 해당되는 CPU 자원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생성, 소멸, 가베지 컬렉션, SL 로드 등의 부하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액터나 컴포넌트는 그렇게 처리하면 좋은데 이제 덤프틱에서 타임라인 컴포넌트들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화를 하더라도 부하가 꽤 크게 발생해서 이런 것도 아예 다른 방식으로 구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틱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 하나는 단순한 동작 애니메이션 같은 건데요. 이와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 시퀀스나 코드에서 회전시켜주기보다 다음과 같이 머터리얼에서 버텍스 쉐이더로 로테이팅하면 굉장히 낮은 코스트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 큐브와 같이 레벨에 많이 배치되는 액터들은 인스탄스드 스태틱 메쉬로 구현하여 이 드로우 부하를 줄여주었습니다. 다음은 틱 어그리게이션입니다. 이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거 제가 코드를 가져온 부분은 카트라이더의 이제 카트 바디의 접지나
서스펜션 및 댐퍼 동작을 위한 라인 트레이스 로직의 이터레이션 코드와 얼리얼 인사이트 결과를 가져와 봤는데요. 같은 함수를 반복문을 통해 4번 불러주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보다 첫 번째 함수를 호출할 때 부하가 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함수를 처음 호출하게 되면 메모리에서 CPU의 에런 캐시에 올라가게 되어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빠르게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아까와 같이 아이템 큐브라던가 트랙 기믹 등을 각각 액터 틱에서 돌려주기보다 함수를 모아서 불러주면 에런 캐시 적중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같은 함수를 좀 더 가볍게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볍게 설명드렸는데 Earlier Fast Europe 2019에 해당 내용 관련하여 자세한 발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구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Significance 매니저입니다. Significance 매니저는 각각 오브젝트에 대해 중요도를 설정해주는 시스템인데요. 다른 발표에서 많이 소개되어 내용을 넣을까 고민했는데 모든 기능이 그렇지만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것보다 어떻게 사용한가가 중요합니다. 저희 경우 진행 방향 등이 정해진 레이싱 게임의 특성상 중요도를 구분하는 것이 좀 더 명확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저 위치들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패킷 전송 로직, URO, LOD, 파티클 시스템 등을 매니저로 관리해서 수치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 온라인에 많이 나와 있는 예제 코드를 보면 플레이어의 위치 기반으로 계산하는 로직들이 많은데 테스트 결과 심리적으로 이제 본인의 캐릭터보다 카메라에 보이는 것에 대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카메라 매니저를 통해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카메라의 위치와 씬 캡처 컴포넌트 위치를 베이스로 계산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그니피컨스 매니저는 중요도만 설정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요도에 따라 어떤 최적화 요소를 설정해 줄지는 또 다르게 튜닝해 주어야 합니다. 중요도 레벨을 지정하는 기준과 최적화 요소는 콘솔 변수로 분리해서 각 디바이스 사양별로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통해 세부 조정해 주었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경우 8인 멀티플레이 환경에서 8명의 유저가 한 화면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한 화면에 보이는 스켈레탈 메쉬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켈레탈 메쉬의 최적화가 중요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사용해서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URO라고 불리는 애니메이션 틱의 발생 빈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적용했는데요. 메쉬의 LOD에 비례해서 틱 인터벌을 주는 형식입니다. LOD는 보통 거리와 스크린 사이즈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유저들이 거슬리지 않는 정도를 찾아 프레임 레이트를 세부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것 역시 디바이스 프로파일을 통해 세부 튜닝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마스터 포즈인데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폰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듯이 한 유저의 폰에 어태치 되어 있는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의 수가 많은데요. 바퀴 4개, 스티어링 휠, 풍선, 번호판, 카트 바디의 여러 파츠 이런 컴포넌트의 트랜스폼 업데이트 부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포즈를 적용하게 되면 이런 트랜스폼 업데이트 부하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링크드 애님 그래프입니다. 기존 서브 애님 인스턴스에서 개선된 버전인데요. 카트라이더 이제 카트 바디마다 애님 인스턴스 구조를 일부 다르게 구현하고 싶은데 스테이트 머신이나 서스펜션 애니메이션 등은 재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이 코드를 이제 재활용을 하기 위해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같은 애님 인스턴스 클래스를 사용하게 하고 다른 부분에 한해 링크드 애님 그래프를 통해 동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모듈을 붙여주는 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스테이트에 따라 필요한 모듈만 로드하기 때문에 로딩 시간 및 메모리 측면에서도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션들에 대해 세팅해 주었습니다. 위와 아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 스켈레탈 메쉬와 없는 스켈레탈 메쉬에 대해 옵션을 나눠봤는데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틱을 비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에 틱에 대한 옵션은 활성화해 주시고 애니메이션 틱을 언제 활성화시켜 줄지에 대한 인원값만 정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렌더 될 때만 틱이 돌아가도록 Only tick pause when rendered 옵션을 사용하였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언급한 애님이 없는 스켈레탈 메쉬에 대해 틱을 비활성화하게 되면 틱 컴포넌트에서 계산되던 LOD 갱신 로직 등이 비활성화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틱을 비활성화한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들은 저희 Significance 매니저에 등록을 해서 LOD를 수동으로 갱신을 해주는 로직을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제 틱이 각각 컴포넌트에서 도는 게 아니라 역시 어그리게이션 되기 때문에 이 어그리게이션 되는 효과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CL인데 Earlier 마켓플레이스에 무료로 올라와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저희도 작년 Earlier 서밋을 보고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Earlier 압축 대비 성능이 뛰어나서 저희 아이템전의 경우 아이템 피격, 사용, 이런 여러 애니메이션들을 굉장히 많이 프리로드 해줘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모바일 환경에서 로딩 속도가 2초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압축 효율에 의해 패키지 용량도 줄고 메모리도 아낄 수 있고 여기 인사이트 이미지 올려놨는데요. 애니메이션 재생 때 발생하는 압축 해제 부하도 적은 것을 확인해서 이 플러그인 사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스켈레탈 메쉬 최적화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 게임 플레이 중에 가장 많이 부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애님 블루프린트 쪽이었습니다. 여기서 빠른 실행, 네이티브화 등 여러 기법을 사용했지만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은 멀티스레딩 옵션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세팅에서 Allow Multi-Threaded Animation Update 옵션을 켜주시게 되면 우측과 같이 멀티스레딩으로 애니메이션이 돌아가게 되는데요. 프로젝트 세팅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옵션들을 추가 세팅해줘야 합니다. 애님 블루프린트에서 Use Multi-Threaded Animation Update 프로퍼티를 세팅해 주셔야 하고 또 애님 블루프린트 내에서 스레드 세이프하게 변수를 접근하는지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코드 내에서는 애님 인스턴스 needs immediate update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루트 모션이 있거나 애님 노티파이가 있으면 멀티스레딩으로 돌아가지 않게 블럭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을 켰을 때 이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여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계속 개발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세팅 값들이 바뀌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와 조금 별개지만 스켈레탈 메쉬 컴포넌트 리프레시 본 트랜스폼스에서도 패러럴 업데이트를 막는 조건이 있는데 이 틱 그룹이 다르면 패러럴 업데이트를 블럭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펙트 어태치나 여러 상황에 의해 틱 그룹을 바꿔서 우회하는 식으로 구현하는 경우를 이제 Earlier Answer Hub 같은 데서 많이 접했는데 이제 틱 그룹이 일치하지 않으면 멀티스레딩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멀티스레딩 옵션을 사용하신다면 변경하실 때 잘 확인하고 하셔야 합니다. 애님 인스턴스를 멀티스레딩으로 개선해서 재미를 봤더니 다른 로직도 멀티스레딩으로 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액터 컴포넌트 틱에 다음과 같은 플래그가 있습니다. Run on any thread라는 옵션인데요. 이 옵션만 켜주시게 되면 게임 스레드가 아닌 스레드에서 틱이 돌게 됩니다. 많이들 걱정하는 것이 이제 게임 로직을 멀티 스레딩으로 구현한다면 이제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스레드 락 이슈일 듯한데요. 저희는 틱 그룹을 통해 락 없이 멀티 스레딩을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위젯을 관리하는 허드 컴포넌트를 다른 스레드에서 돌린다고 한다면 게임 스레드에서 위젯이 필요한 변수가 어느 틱 그룹에서 갱신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틱 그룹을 피해서 호출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디테일한 예시를 들자면 화면에 표시해주는 랩타임의 경우 게임 스테이트에서 레플리케이션 받는 변수인데 이러한 변수는 프리피직스 이전에 변경되고 있고 어닝폰의 무브먼트 정보를 보여주는 속도계나 드리프트 게이지 같은 경우는 물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엔드 피직스 이전에 모두 갱신이 완료되어서 허드 컴포넌트의 경우 포스트 피직스 타이밍에
다른 스레드에서 호출하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 로직을 호출하는 틱 그룹을 명시하고 해당 틱 그룹이 아닌 곳에서 멀티 스레딩 호출해주는 식으로 회피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러럴 4인데요. 병렬 처리로 반복문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폰의 무브먼트 패킷을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 수신한 정보로 상대 유저의 위치를 예측하는 로직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의 경우 각 유저에 대해 많은 연산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연산은 게임 스레드를 오래 점유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패러럴 연산으로 병렬 처리하여 연산해주고 결과만 저장한 후 게임 스레드에 영향을 주는 트랜스폼 갱신 등은 패러럴 폼은 밖에다 구현해주는 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패러럴 4 Run on any thread 말고도 async task나 runnable로 태스크를 새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이번 세션에는 좀 쉬운 방법에 대해서만 소개해드렸습니다.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오면 인플루언서나 유저들이 이런 긱벤치 등 벤치마킹을 돌려서 싱글 코어 점수와 멀티 코어 점수를 비교하는 일이 잦은데 게임은 병렬 연산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싱글 코어 점수를 주로 보면 된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자주 들었는데요. 멀티 코어 점수와 싱글 코어 점수가 차이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멀티 스레딩을 충분히 사용한다면 같은 스펙의 디바이스여도 높은 효율로 게임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 스레딩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멀티 스레딩의 두 번째 장점이 있는데요. 연산을 나눠서 하게 된다면 동일한 프레임 내에 다양한 스레드로 이제 개발을 하면 메인 코어에 집중된 부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한 CPU 코어에 집중된 부하를 낮추면 같은 연산을 하더라도 발열량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나 NPC, 트랙 기믹들, AI에 대해 NPC, 엔티티 컴포넌트 시스템을 통해 틱 어그리게이션도 함께 멀티스레딩 적용하여 구현해 주었습니다. 아까 메인 코어의 부하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는데요. 원래 저희 프로젝트가 이제 PC 콘솔에 대해서만 개발을 하고 나중에 모바일을 추가 작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바일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는 로비에서는 인벤토리나 상점 등에서는 퀄리티 높은 캐릭터 모델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는 비교적 인게임에 비해 이 프레임 레이트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이제 그래픽 우선 옵션을 적용한다거나 좀 최적화도 인게임에 비해 좀 덜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모바일 개발에 들어감에 따라 발열, 배터리 관리에 있어 CPU를 쉬게 하는 것이 키포인트인데요. 특히 인게임 내내 많은 물리 연산을 해야 하는 저희 게임에 있어 인게임 내 CPU를 쉴 만한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로비 같은 아웃게임에서의 최적화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판단되었던 로비는 게임 로직은 적고 UI의 게임 스레드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적화 전에는 상황에 따라 UI 비중이 50% 이상을 보일 때도 있었는데요. UI에서는 특히 슬레이트 프리패스가 가장 비중이 높았습니다. UI를 최적화하려면 인밸리데이션 박스 위젯 컴포넌트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인밸리데이션 박스에 둘러싸인 위젯은 프리패스, 틱, 페인트 되지 않고 그 자손 지오메트리를 캐시에 담아 슬레이트 렌더링 속도를 올리는 컴포넌트입니다. 감싸진 모든 하위 위젯을 검사하기에 너무 자주 갱신이 되거나 위젯의 뎁스가 깊다면 조금 나눠서 감싸주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되는 위젯의 경우 애니메이션 실행 시 항상 갱신되기 때문에 캔 캐시 프로퍼티를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에 노출을 해서 캐시되지 않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위젯이 얼마나 자주 무효화되고 갱신되는지는 위젯 리플렉터의 인밸리데이션 디버깅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레이아웃에서 해당 위젯 컴포넌트의 사이즈를 계산해 주는 로직인데 이제 안 보이는 위젯에 대해 히든 대신 콜랩스드 옵션을 사용해 주시고 텍스트 블럭의 경우 심플 텍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프리패스와 페인트 콜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리테이너 박스를 통해 틱 레이트 등을 조절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프리패스 쪽과 별개로 UI 자체에 틱이 도는 문제도 있는데요. 코드에서 disable native tick 메타데이터를 붙여주시고 위젯 블루프린트에서 tick frequency 옵션을 오토로 세팅해 주시면 애니메이션이 재생될 때만 틱이 돌아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체 화면으로 UI가 덮은 상태에서
씬 캡처로 캐릭터만 UI에 올려둔 형태의 UI들이 저희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것을 최적화할 수 있을까요? 예, UI 뒤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렌더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럴 땐 엔진 플래그 토글 API를 활용하여 렌더 플래그를 토글하시면 프레임 향상을 얻어내고 아까 말한 휴식 시간을 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플래그를 껐을 때 다음과 같이 게임, 프로, GPU 모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체 화면을 덮는 UI는 로딩 때에도 있는데요. 역시 렌더링 플래그를 토글했을 때 개발 PC에서는 1초 정도 더 빠른 로딩을 하였고 매칭이 되거나 커스텀 게임에서 방장을 맵을 선택했을 때 오픈 레벨이 풀리기 전 해당 레벨에 대한 에셋을 미리 로드하여 로딩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레벨 이동을 하면 이제 가베지 컬렉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로드한 에셋들을 GC 안 되게 세팅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오버랩인데요. 오버랩 객체가 움직일 경우 부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카트 바디, 아이템 상자, 바나나, 물폭탄 등에서 오버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객체에 대해선 오버랩 움직임을 제한하고 이제 카트 바디에 대해선 독특하게 이제 다른 유저 카트 바디는 오버랩을 비활성화하고 내 카트 바디에 대해선 피직 에셋과 오버랩 범위를 분리하여 관리를 해서 게임 스레드 최적화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데디케이티드 서버 최적화인데요. 화이트 리스트 항목에서 잠깐 다뤘다시피 데디케이티드 서버에는 코스메틱 레이어를 드러냈기 때문에 이 밸리데이션 로직과 패킷 처리가 주요 부하로 남았습니다. 아래 인사이트 내용을 보시면 이제 파렌 플레이의 경우 패킷 수신과 송신부의 부하가 대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I의 경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런 패킷 송수신 부하가 크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에이전트를 불리는 방식보단 데디 서버에서 직접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이 저렴하다고 판단되어 서버에서 구현하였습니다. 네트워크 최적화 중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것이 리플리케이션 변수 최적화입니다. 송수신 부하가 크기 때문에 송수신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좋겠죠. 엔진 자체 내부 변수 중 사용하지 않는 변수에 대해 디세이블 처리도 해주고 리플리케이션 하는 조건이 서버에서 해당 변수가 이제 맵 프레임 변경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전송을 하기 때문에 푸시 모델로 변경해서 수동으로 더티 체크를 진행하여 맵 프레임 발생하는 더티 체크 부하를 줄였습니다. 특히 어레이나 스트링 같은 가변 길이 변수에 대한 송신은 부하가 크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 네임도 인트로 관리되지만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전송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거리가 있는 액터에 대해서는 네컬 디스턴스 등으로 네트워크 퀄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경우 폰이 어디에 있든 상대에 영향을 주는 로직이 많습니다. 아이템을 맞추면 씬 캡처로 해당 위치를 그려준다거나 미니맵에 표시를 해준다거나 거리에 따른 속도 보정 로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Be Always Relevant 플래그를 켜주었습니다. 근데 모든 폰에 있는 모든 변수를 항상 고빈도로 알고 싶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폰의 정보에도 고빈도로 동기화됐으면 하는 정보들을 모아 액터로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액터 베이스드로 컬링되기 때문에 가까운 유저의 무브먼트 정보는 충돌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이제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에서는 100프레임으로 동기화되길 원하는데 모든 유저가 초당 100프레임으로 동기화하면 네트워크 대역폭을 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유저에 대해서는 고빈도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액터를 분리해서 리플리케이션을 진행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넷컬에 의해 자동 소멸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빈도가 높고 사이즈가 큰 벡터 리플리케이션의 경우 오차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양자화를 통해 전송하면 대역폭을 많이 아낄 수 있었습니다. 높은 프레임으로 동기화되는 변수는 unreliable로 전송을 하고 오더 문제는 타임스탬프로 필터링하였습니다. 이러한 옵션으로 진행했을 때 8인 플레이 기준 초당 10MB 이상에서 2MB 이하로 유지되는 것 확인했습니다. 네, 마무리 멘트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최적화는 게임 자체의 재미와 더불어 유저들이 느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발표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사례 위주로 설명드렸는데요. 발표 중 자주 강조드렸는데
최적화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기술, 특정한 피처를 사용하는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팀 구성원 전체가 최적화에 관심을 갖고 자주 프로파일링하고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맞춤 적용 방안이 중요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후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